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이 급락과 달리 갭 다운을 빠르게 회복한 뒤 별일 없이 마감했지만 해외 시장은 그냥 난리가 났죠. 미국 시장이 등락 말고도 전일 글로벌 시장은 여러 가지로 챙겨볼 만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현물 갭 다운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게다가 초반에 매도 물량 내놓은 것도 거의 없었죠. 오히려 갭 다운 출발한 시장을 외국인들이 아주 빠르게 현선물 동반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는데요. 의외로 시초가부터 위클리 콜옵션까지 매수를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생각드는 것이 이거 우리 시장 매물이 상당량 소화되었다. 즉 개인들이 저 바닥에서 많이 털고 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 시가가 낮게 나왔다고 하지만 1분도 안 돼서 바로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왔고 이후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수가 폭주하면서 1시간 만에 조정 한 번 없이 전일 고점권까지 달려버렸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한 현물이 삼성전자 1300억도 있긴 하지만 카카오뱅크, KB금융, SK텔레콤, 신한지주, 포스코 같은 이 시클리컬 업종을 아주 처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목요일 마감한 미국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한 것인데 참 이런 무지성 매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왜냐면 이 재미있는 게 방금 이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는 시클리컬들이 아주 제대로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러면 월요일에 과연 외국인들이 이것을 다시 다 뒤집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빠른 매수세가 들어온 동안 변동성은 거의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시장이 중간중간 눌릴 때 변동성이 죽는 어떤 평소의 변동성 움직임과는 좀 다른 흐름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직 월물 초이고 또 잔존기간 많이 남아있는 데다가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파생시장 참여자들도 지금 적극적인 참여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전일 오버나이트 풋옵션 매도를 지수가 보합권 올라오면서 다 던져버렸어요. 조금 아쉬운 게 이 보합권까지 빠르게 올라올 때 변동성이 죽지 않아서 풋매도 청산 자체는 이익으로 청산됐지만 이 외곽형 옵션이라 델타 이익밖에 챙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물은 제가 최대한 터지지 않기로 한지라 지금은 먼 외곽형 위주로 풋매도를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급등 이후 콜 미결이 얼마 늘지 않았어요. 그리고 풋옵션 미결이 외곽형 중심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컨센서스가 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오전 11시 30분 이 BOJ의 금리 결정이 발표된 상황에서 시장의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2995선까지 눌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도 풋옵션이 살아나곤 하진 않았죠. 게다가 오후 들어서 홍콩 시장이 계속 밀리면서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마감까지 계속 들어오면서 종가 고가로 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일단 2920포인트에서부터 3050포인트까지 박스 구간, 굉장히 큰 박스죠. 이게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연말에 모멘텀이 있어서 31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우리 시장과 함께 보고 있는 전 대만 증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연중 고가권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차하면 위로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이 아래로 쳐박아 버렸기 때문에 연말까지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상방 모멘텀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이따가 총평 때 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세션에서는 유럽 증시 흐름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제 이 터키 이스탄불 증시 BIST 100 지수가 아주 어마어마한 폭포수를 맞았습니다. 최근 이 터키 리라화가 계속 박살나고 있는 것 제가 여러 차례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이 터키 금융시장 개장하자마자 터키 리라화는 금요일에 한 방에 달러당 16리라를 깼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아주 무지막지한 손절매가 나오면서 17리라까지 깨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일이 나요. 야, 튀어! 이 점심시간 전부터 이스탄불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매도가 조금씩 쌓이더니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1시간 만에 고점 대비 10%를 밀어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인덱스가 10%가 밀렸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락이 나온 건지 아시겠죠? 바로 서킷 브레이커 걸렸죠. 근데 서킷이 풀리자마자 또 5%를 밀려요. 그리고 또 서킷 걸립니다. 그리고 잠깐 반등준 했다가 또 종가 저가로 처박혀서 하루 만에 고점 대비 지수가 마이너스 16% 하락을 했어요.
어떻게 하루에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16% 하락을 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가실 건데요. 이 터키 이스탄불 주가 지수 일봉 한번 보세요. 이 블룸버그 티커는 XU100 인덱스이고요. 일반 HTS에서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BIST 100 지수라고 구글 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 에르도안 영감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게 10월 21일. 그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조정다운 조정 없이 매일 올라서 12월은 상승의 가속도까지 붙은 거예요. 지수가 24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어제 고점이 2406포인트였는데 두 달 만에 지수가 80%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은 최소 따블에 따따블 많죠. 근데 어제 그런 장대 음봉이 나왔다고 했지만 이번 주 주봉으로 보면 그냥 이제 윗꼬리 하나 단 거예요. 음봉도 아니에요. 주봉상. 터키가 무슨 저기 베네수엘라도 아니고 세계 GDP가 22국가입니다. 굵은 방산업체도 갖고 있고 한국보다 훨씬 면적도 크고 인구도 적지 않은데 이 어쩌다가 이 증시가 무슨 무보나 산성 TNC 같은 코스닥 잡주 같은 차트가 되어버렸어요. 참 어쨌든 이 버블을 연구해 볼 분들한테는 참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 버블까지는 아니어도 이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 시절에 그때 에는 움직임 그리고 그때의 그 일본 니케이 지수 급등 이런 것들도 비슷한 케이스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어제 또 하나 있었던 일은 이 달러의 초강세입니다. 어제 달러의 강세가 사실 좀 납득이 가진 않아요. 근데 유럽 세션 내내 유로엔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면서 22 라인을 깨게 돼요. 22가 그때 이제 약간 호기시한 멘트를 했었던 때가 1.1360 그때쯤에서부터 이제 호키시한 멘트가 나오면서 그때 오버슈팅한 게 1.138. 그래서 지난주에 고점을 딱 돌파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젠 다 깨져버렸죠. 그리고 미국 세션 들어서는 리스크 오프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유럽 세션 마감 때는 1.13까지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유로 롱 잘 잡았던 게 죄다 스탑로스가 나갔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유로에 대한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죠. 오늘 유로와의 약세가 워낙 강하게 나오자 이 비달러 바스켓 전체에 대한 매도 압력이 커졌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엔화가 나름 BOJ 때문에 강세였던데 그 엔화마저 고개를 다시 쳐박고 마이너스가 났고 또 골드도 1815달러까지 상승했던 게 윗골이 길게 달고 1798달러까지 밀렸어요. 갑작스러운 이 달러 강세의 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시아 세션부터 시작한 이 오지달러 약세 그리고 홍콩 시장 약세 유럽에서도 계속되는 그런 리스크 오프의 흐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쿼드러플 만기였어요. 근데 올해 내내 있었던 만기일 흐름과 좀 다른 모습이 나와서 의외였어요. 우선 아시아 세션부터 계속 약세였던 나스닥 선물은 유럽 세션 들어와서 낙폭을 더 늘렸는데요. 보통 미국 본장 시작 1시간 전에 이 프리마켓 호가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만기일 시가만큼은 어떻게든 이 변동성을 줄여놓으려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매도세가 계속 시장을 짓눌렀고 버티던 지수 선물은 결국 갭 다운. 그래서 나스닥은 15,717포인트에 12월 말에 최종 거래됐어요. 전일 누른 저점을 다 깨서 마감시킨 것이기 때문에 콜옵션은 완전히 사망한 셈이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이 풋콜 레이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풋 거래량이 콜 거래량보다 많으면 하락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SPX 인덱스의 그 PCR, 그러니까 블룸버그 티커 PCU SSPXR 이걸 보면 2.4를 넘긴 게 12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풋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장은 별 볼 일 없었어요. 오히려 급락이 나온 14일에는 PCR이 1.51까지 빠집니다. 기록적인 급등이 나온 16일에는 1.6으로 오르기도 했죠. 더 재밌는 것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한 번도 풋콜 레이쇼가 1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풋콜 레이쇼가 1보다 더 내려간다는 얘기는 풋 거래량보다 콜 거래량이 많아서 이 마켓 센티먼트가 불리시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올해 내내 마켓 센티먼트는 베어리시한 적이 없었어요. 다 그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PCR 지표는 계속 1 이상 올라가니까 이 Fear and Greed 인덱스에서는 PCR이 1보다 높아. 그러니까 이거는 Fear다.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표를 좀 신경 써서 보는 사람들은 PCR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아예 신경 쓰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 지속적인 상승장에서는 신규 상장되는 콜옵션 행사가는 부족한데 누적적으로 상장된 풋옵션은 많죠. 그러니까 늘 PCR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PCR 지표가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굳이 이걸 더 옵티마이즈 하겠다고 하면 전체 옵션 행사가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ATM 기준 30개 행사가 정도만 트래킹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러면 지표 마이닝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왜 이 지표가 만들어졌는지를 고민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상승장일 때는 콜 클래스의 거래량이 많고 하락장일 때는 풋 클래스의 거래량이 많다. 왜? 해지 수요와 투기 소요가 해당 방향성의 클래스에 몰리기 때문. 요것이 이제 트레이딩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선 그동안 통했어요. 왜냐면 미국은 기관 투자자의 옵션 거래 수요가 개인 투자자의 수요보다 많았어요. 예. 하지만 작년부터 미국의 개인이 옵션 투자 비중이 커지면서 역추세 매매를 하는 개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상승장일 때 엄범하게 풋옵션 매수 물타기 하는 개인들이 많아지고, 또 하락장일 때는 콜옵션 물타기라는 개인들이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 이 해지 수요는 기관들에 의해 충당되지만 투기 수요는 해당 방향성이 반대편 클래스에 몰리게 돼서 PCR 지표가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시황 이야기하다가 다른 길로 새버렸는데, 어쨌든 이번 미국 지수 선물 옵션 만기는 여태까지 만기와 확연히 달라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개장 후에 있었던 특이사항은 이 시클리컬들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쳐맞았어요. 아주 어제까지 그렇게 강하던 금융주들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대 급락을 맞았는데, 장 초반에 워낙 강하게 팬지라 이 중간 반등이 있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이 장 초반에도 반등 시도가 있었고 중반 후반에도 계속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매도세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러셀은 초반 눌림을 빠르게 극복하고 1% 넘는 반등을 보였는데 반등이 연속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특징 몇 가지를 더 볼게요. 준비디오, 텔라닥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워낙에 눌렸던 종목들이라 이만하면 숏을 이익 실현하자,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최근 계속 밀렸던 러셀이 어제 하루는 그래도 플러스가 난 게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또한 지수가 그렇게 매도세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계속 못 오르고 있습니다. 실질 변동성은 제법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는 21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12월 초에 30포인트 넘고 하던 거에 비하면 변동성이 지나치게 눌렀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변동성 선물 12월말 만기가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투기적인 변동성 매수세가 얼마 들어오지 않는 거 보면 올해 말은 미국 지수의 급등 이런 건 없고, 저는 점진적인 하락 가능성, 그러니까 변동성 얼마 안 오르는데 시장은 살살살살 녹여내리는 그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미국 시장이 그 난리에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만 지수 선물도 거의 빠지지 않았죠. 저는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이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장은 또 그래서 의외의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직전에 기록한 3050포인트를 넘어서 3100포인트 이상으로 달리는 이른바 산타랠리를 보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하락도 제한적,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보지만 굳이 방향성을 본다면 그래도 우리 시장은 탄탄할 가능성에 베팅합니다. 그래서 외가격 풋옵션에 대한 매도 단타를 하면서 이 매도 포지션을 풋매도 포지션을 쌓아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월요일부터 연말까지는 특별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2주 남겨놓은 상황에서 저도 클로징 해줘. 그리고 한국은 갖고 있는 주식 이걸 심각하게 해지해야 될 경우에만 선물 매도를 해서 해지할 생각이지만, 제 주식은 베타가 낮아서 굳이 선물 매도 하지 않고 그냥 몸빵 할까 생각입니다. 해외 포지션 또한 어제 유로롱이 스탑로스가 나갔어요. 1.13의 스탑이 나갔는데 굉장히 짜증이 났지만, 스탑이 나가지 않았다면 그 뒤로 이 클래스한테 더 뺏긴 거예요. 이래서 손절할 때는 사정없이 손절해야 됩니다. 남은 포지션은 이제 대만 선물 매도, 그리고 천연가스 콜옵션 매수 이 정도인데, 천연가스 옵션 매수는 태워버릴 각오하고 들어간 것이라서 신경 안 쓸 것이고, 대만 선물 매도는 이 장중이 아닌 종가상으로 158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사정없이 손절하고 올해 매매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내려가는 거야 1500에서 1520포인트 사이에서
분할 청산할 생각이고, 그 외에는 뭐 딱히 매매할 게 없어 보입니다. 연말까지는 이제 2주가 남았어요. 근데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신규 포지션 잡지 않고 굳히기 좀 들어갈 생각입니다. 뭐 특별히 매매를 안 하면 저는 리서치들 좀 페이퍼 쭉 읽어보면서 내년 뭐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뭐 나름 컨센서스 잡아야겠죠. 그리고 제가 12월 장사는 망치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손실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수익률 경연대회 나간 것도 아니고 남들한테 그 나부 자랑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든 뭐 플러스 마감하겠다 이러면서 뭐 짤짤이 매매한다 이러면 멘탈 털릴 수 있어요. 한 달쯤 손실 나는 거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 몇십 개월 연속 수익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과거의 수익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남들 돈 받아서 뭐 할 생각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손실 나면 어때요? 그 이른바 이런 끝점 맞추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올해는 1억의 목표다. 이번 달 1억이 목표다. 그러면 이제 한 9,6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한 400만 원 더 벌려고 뭐 이렇게 사실 뭐 옵션 뚜루룩 하면 뭐 400만 원 쉽게 벌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려다가 한 4천 깨먹어요. 응? 그러면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끝점 맞추기 매매는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남들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가 뭐 이번 달에 목표한 게 뭐 얼마다. 근데 그걸 뭐 못 달성했다. 못 달성하면 어때요? 다음 달에 뭐 시장이 허락할 때 많이 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12월물은 익스포저를 크게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영 시장이 저는 제 생각에 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대만 선물 포지션도 잘 청산하게 되면 연말까지는 뭐 신규 매매하지 않고 신년도 매매를 준비하는 그런 리서치를 할 생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부디 연말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